거만한 재벌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그러나 부엌에서 마주한 아들과 청소부의 장면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평화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많은 삶의 전투 끝에 모두가 갈망하는 평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5월의 목요일, 강대성 장다청은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최악의 날을 경험하고 있었다. 45살의 이 남자는 대성건설이라는 회사를 통해 5천억 원이 넘는 기업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삶은 강남구 청담동의 600평 호화저택, 5억 원짜리 제네시스 G90 리무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는 뿌리 깊은 습관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대성은 완전한 재앙으로 끝난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6개월 동안 협상해온 국제 컨소시엄이 계약을 취소했고 수백억 원의 미래 계약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3명의 비서에게 고함을 치고 2명의 엔지니어를 해고하고 강남대로의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모욕했다. 좌절감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6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무산되다니. 그는 차 안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비서실장 이수진 리슈젠, 이 전화로 전해준 소식은 더욱 참담했다. 회장님, 신용평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계약 취소로 회사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강대성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망치다니.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구 강민호 회장이 남긴 작은 건설회사를 재벌급 기업으로 키워낸 그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오후 3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도착한 그는 차고문을 너무 세게 닫아 그 소리가 온 저택에 울려 퍼졌다. 보통은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인 밤 9시 이후에야 귀가했기에 집은 항상 그가 선호하는 고요함, 깨끗함, 그리고 질서 속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평소와 다른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디선가 은은한 허밍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아직 집에 남아있다는 의미였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이 시간에 누가 있다는 거지?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보통 이 시간에는 요리사 김영철, 진용자, 또 집사 박상훈, 포장슌 도 모두 개인 시간을 보내러 별채로 돌아간 후였다. 강대성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날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조용한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뿐이었다. 하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소리가 그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었다. 강대성은 주방 쪽으로 향했다. 오늘 같은 최악의 날에 그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서울의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어두워져 갔다. 그는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지 고민했다. 오늘 저녁 강대성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고급 주방으로 통하는 옆문을 통해 들어서면서 강대성은 자신의 집에서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에 완전히 멈춰섰다. 그것은 부드럽게 자장가를 부르는 여성의 선율적인 목소리였고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섬세한 소리와 섞여 있었다. 그 놀라움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버님이 계시니 두려워 마오. 여성의 목소리는 예전에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다. 강대성은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 입구까지 걸어가 수입 이탈리안 대리석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그의 세계관을 바꿔놓을 장면을 목격했다. 윤소현, 이인수셴. 3년 동안 그의 집에서 일해온 가정부가 점심 식사 후 남은 접시들을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씻고 있었다. 그녀의 40대 중반의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윤소현의 오른쪽 다리에 매달려 있는 작은 아이의 존재였다. 약 3살 정도로 보이는 유아였는데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에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팔은 어머니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가끔씩 커다랗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마치 엄마의 일이 언제 끝날지 조용히 묻는 듯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소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닦았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태호야. 엄마가 금방 도시락 꺼내줄게. 그녀는 냉장고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강대성은 그 도시락이 어제 윤소연이 먹다 남긴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항상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점심으로 먹곤 했다. 엄마가 오늘은 왜 태호를 데려왔어요? 아이가 물었다. 윤소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오늘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해서, 그래서 태호가 엄마랑 같이 와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강대성은 그녀가 아이를 직장에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결코 가족을 데려오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전자레인지에서 삐 소리가 나자 윤소연은 도시락을 꺼내 아이 앞에 놓았다. 도시락 안에는 간단한 김밥과 작은 김치가 담겨 있었다. 맛있게 먹어, 우리 아들. 엄마는 일 좀 더 하고 곧 같이 먹을게. 태호는 행복한 미소로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강대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빠져들었다.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그 작은 아이의 김밥 먹는 소리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허밍만이 울려 퍼졌다. 강대성은 그 장면이 자신의 화려한 저택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생각했다. 최고급 주방 가전과 수입 대리석으로 장식된 이 공간에 소박한 도시락과 자장가가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강대성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친밀한 순간 윤소현이 일을 계속하면서 아들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가 관심을 구할 때마다 애정 어린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강대성은 가슴 속에서 낯설고 이상한 감정을 경험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압도적인 힘으로 되돌아왔다. 그 아이와 같은 나이였을 때 어머니 강혜정 장후이전 여사가 서울 은평구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향수가 그를 완전히 감싸 안았다. 어머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 시절 어머니의 손은 세제와 힘든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항상 따뜻했다. 소현의 자장가는 그의 어머니가 불렀던 것과 같은 곡조였다. 강대성의 가족은 그의 어린 시절 내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다. 그의 아버지 강태준, 장타이준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일하며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벌었다. 강혜정 여사는 가족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한 가정에서 청소 일을 했고 맡길 곳이 없어 어린 대성이를 자주 데리고 다녔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는 생각했다. 특히 부자들의 거대한 집에서 그는 항상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있을 때 그는 안전함을 느꼈다. 추운 겨울날 아침,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강남의 큰 저택으로 청소하러 갔었다. 그날 강대성은 열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었다. 대성아, 오늘은 조용히 있어야 해.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보면 화를 낼 거야.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흔들리며 갔고 도착했을 때 대선기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는 그를 부엌 구석에 앉혀두고 빠르게 일을 시작했다. 엄마가 빨리 끝내고 병원에 데려갈게. 그날 강대성은 어머니가 바닥을 닦는 동안 그녀의 낡은 외투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싼 세탁 세제 냄새,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모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받는다는 그 깊은 느낌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또한 그 순간들이 그의 가족에게 가져온 끊임없는 굴욕감도 기억했다. 누구 애야 저게? 그날 오후 저택의 주인 여자가 물었다. 청소부 애요. 오늘 맡길 데가 없대서요. 가정부가 대답했다. 그들은 마치 대선기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아니 마치 그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그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5살의 강대성은 결심했다. 나는 커서 저 부자들처럼 될 거야. 아무도 나를 그렇게 내려다보지 못하게 할 거야.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해서 지금 주방에 서 있는 그는 다시 그 어린 소년이 된 것 같았다.
윤소연의 아들 태호가 웃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 작은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부유하고 오만해져서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을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다. 강대성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라면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눈사태처럼 강대성의 마음을 덮쳤다. 그는 어머니의 고용주들이 그들을 어떻게 완전한 경멸로 바라보았는지, 마치 그들이 그 호화로운 집안에 이상하고 불필요한 물건인 것처럼 대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 모든 쓰라린 기억들 중에서도 특히 트라우마적인 이미지 하나가 두드러졌다. 봐요. 저 애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을 거예요. 강남의 한 대형 아파트 주인이었던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가난한 집 애가 여기서 우리 집을 더럽히면 어떡해요? 그 잔인한 말들은 그의 어린 기억 속에 불처럼 새겨져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만들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바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대성의 성격을 형성한 것이었다. 저 여자는 엄마보다 더 예쁘고 멋있어 보였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1000배, 10,000배 더 따뜻하고 친절했어. 당시 그는 너무 어려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경멸감은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그는 단지 어린아이였을 뿐인데도 언젠가는 충분히 부유하고 강력해져서 다시는 누구도 그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모욕할 수 없게 되리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것을 성취했다. 인상적인 금융제국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확히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를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변해 있었다. 주방에서 윤소현과 그녀의 아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강대성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 중 누구의 개인적인 삶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있어 그들은 모두 단지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얼굴 없고 역사 없고 인간성 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윤소현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그 순간까지 알지 못했다. 난 그 사람들이 됐어. 그는 충격 속에 중얼거렸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부유해지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것은 바로 그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이 깨달음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 윤소연의 낡은 유니폼, 그녀의 거칠어진 손, 그리고 그녀의 소박한 도시락이 과거 그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준비해 주시던 작은 김밥을 기억했다.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참치를 넣었어. 우리 대성이 힘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갑자기 문득 강대성은 윤소현의 나이가 궁금해졌다. 그녀의 인사 서류에 있었겠지만 그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아마도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어머니 강혜정 여사에게 얼마나 냉담했는지 기억났다. 그가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를 강남의 아파트로 모셨지만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전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장례식에서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거의 20년 만에 첫 눈물이었다. 그 순간 태호가 부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고 무언가 필요하거나 불편함을 표현했다. 강대성은 위로를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호가 부드럽게 흐느끼기 시작하자 윤소현은 즉시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내려놓고 우아한 모성애로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녀는 아이의 귀에 사랑과 위로의 말을 속삭였고 그 무한한 애정은 강대성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우리 태호 왜 그래? 배고파? 아니면 피곤해? 윤소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태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 손이 물에 젖어서 추워요. 그가 말했다. 그 단순한 대답에 윤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수건으로 닦을게. 조금만 더 참으면 엄마 일 끝나고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강대성은 윤소연이 아이를 부드럽게 흔들며 달래는 모습, 그녀의 눈이 진정한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차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아들의 필요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남은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모습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사랑을 방출했다. 엄마 손 이제 따뜻해? 윤소연이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은 후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교류에서도 깊은 신뢰와 사랑이 느껴졌다. 강대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그런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강대성은 자신에 대한 충격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인식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가장 증오했던 것, 즉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을 완전히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부자이자 오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러니는 고통스럽고 압도적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을까? 그는 문득 생각했다. 윤소연이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아니면 미혼모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그의 집을 청소하러 온다는 것뿐이었다. 윤소현은 태호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비닐봉지에서 꺼낸 몇 가지 간단한 장난감을 주었다. 그녀는 주방 탁자에 동화책 한 권을 올려두고 말했다. 태호야, 엄마가 설거지 끝낼 동안 여기 앉아서 책 볼래? 나중에 엄마가 읽어줄게.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강대성은 그 책이 아마도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라고 추측했다. 책 커버가 약간 닳아 있었다. 윤소연은 싱크대로 돌아가 접시를 씻는 일을 계속했다. 강대성은 그녀가 각 접시와 각 유리잔을 한 번도 관찰한 적 없는 세심함과 주의력으로 씻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었다. 엄마, 이 그림은 뭐예요? 태호가 물었다.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윤소연은 손을 잠시 닫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건 병원이야, 태호야. 의사 선생님들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지. 할머니도 거기 계시죠? 태호가 물었다. 윤소연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다. 그래,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셔. 하지만 걱정하지 마, 곧 나으실 거야. 강대성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갑자기 윤소현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아마도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국의 노인 의료비는 비싸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윤소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전문적인 능률성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강대성은 그녀가 아마도 일과 가족 돌봄 사이에서 힘든 균형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윤소현을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복잡한 삶과 어려움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연민. 강대성을 깊이 감동시킨 것은 윤소현이 모든 동작과 행동에서 보여주는 무한한 인내심이었다. 태호가 그녀의 치마를 당기며 관심을 구하거나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작은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는 얼굴에 진정한 미소를 띠고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엄마, 이거 봐요. 태호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두 사람의 형상이었다. 와, 정말 멋지다. 윤소연이 진심 어린 감탄으로 대답했다. 이건 누구니? 이건 엄마예요. 그리고 이건 태호예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우리 둘이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거예요. 윤소현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빠르게 미소를 되찾았다.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아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녀는 결코 짜증이나 조급함, 서두름을 보이지 않았다. 이 거대한 집에서 처리해야 할 상당한 양의 일이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녀의 평온함과 모성애는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 그리고 아들을 향한 모든 말에서 분명했다. 강대성은 이 놀라운 여성의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명확함으로 깨달았다.
윤소현이 3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그의 집을 청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결혼했는지, 태호 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지, 그녀의 가장 깊은 꿈이 무엇인지, 또는 그녀가 매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태호야, 엄마가 여기 일 좀 더 하는 동안 이 책 좀 더 볼래? 윤소현이 물었다. 아이에게 다른 그림책을 건네며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는 그 나이에 아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잘 행동했다. 강대성은 그 아이가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어머니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강대성에게 윤소연은 항상 그저 청소부였다. 이름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없고 감정도 없고 열망도 없는 사람. 하지만 여기 그녀가 아들과 그렇게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강대성은 그가 특별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마도 그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성실하고 정직한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타고난 부드러움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존경심이 기업적 냉담함으로 굳어진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윤소연은 살짝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이 시간이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서둘러야겠다. 그녀는 더 빠른 속도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강대성은 그녀가 급하게 일하는 와중에도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청소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전문가였다. 그는 그녀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나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지.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다시 한번 눈물로 흐려졌다. 태호가 책에서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 우리 언제 할머니 보러 가요? 일 끝나면 바로 갈 거야, 태호야. 윤소현이 대답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 간단한 대화에서 강대성은 그들의 하루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집에서 일을 마친 후 그들은 병원으로 갈 것이다. 그는 갑자기 윤소현이 매일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아들을 키우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쉬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깨달았다. 태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윤소현은 부엌 싱크대를 닦았다. 그들 주변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소박한 장면에서 강대성은 자신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를 보았다. 진정한 인간적 연결,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것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강대성이 윤소현과 태호를 지켜보는 동안 그의 눈에 들어온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주방 대리석 조리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윤소현의 개인 가방 옆에 몇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들이 그의 주의를 강하게 끌었다. 창업자를 위한 재무관리, 실전 디지털 마케팅, 중소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제목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대성은 눈썹을 찌푸리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발견에 그는 당혹스러워했다. 청소부가 왜 기업 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전문 서적을 공부하고 있을까? 그는 책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MBA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급 교재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의 페이지 사이로 보이는 메모지에 빽빽하게 필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 색상의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깔끔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강대성은 중얼거렸다. 순간 그는 자신의 편견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윤소현이 단순히 청소부라고 생각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적 야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그녀가 지식을 갈망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태호가 실수로 자신의 장난감 중 하나를 떨어뜨렸고 그 소음에 강대성은 몸을 움츠렸다. 장난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큰 소리가 났다. 태호는 어린아이들의 특유한 강도로 울기 시작했다. 윤소현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달래러 갔지만
이번에는 강대성을 완전히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보물, 그녀가 아이를 달래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여기 일 빨리 끝내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하자. 어때? 어제 엄마가 가르쳐준 숫자 가지고 놀고 싶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줄까? 강대성은 윤소현의 말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계시처럼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겨우 3살 배기 아이에게 수학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전문적인 성취에 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청소부와도 달랐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여성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의 진정한 열망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 모든 지식을 아들에게 전달하려 했다. 강대성은 윤소현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플래너였다. 흘끗 본 바로는 그녀의 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빡빡했다. 오전 5시 기상, 아침에 청소일, 오후에는 또 다른 가정에서 일, 저녁에는 사이버 대학 온라인 강의, 그리고 밤에는 학습. 그녀는 언제 쉬는 거지? 강대성은 경외심을 느꼈다. 그가 알던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야망과 지식과 성취를 독점했다. 하지만 여기 그의 부엌에서 윤소현은 그 모든 전제를 뒤집고 있었다. 그녀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위해서였다. 강대성은 자신의 집이 어떻게 그녀에게 보일지 상상해 보았다. 이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 그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특권들, 그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성취는 그의 냉담함과 무관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반면 윤소현의 성취는 따뜻함과 사랑과 희생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태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강대성은 계속해서 이 놀라운 어머니와 아들을 관찰했다. 태호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놀랍고도 감동적인 말을 했다. 엄마, 나도 이야기 속 아이처럼 되고 싶어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의 달콤한 아이 목소리로 말했다. 윤소현의 반응은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럴 수 있어. 우리 소중한 아들. 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엄마는 내 공부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하며 말했다. 강대성은 그 대화를 듣고 목이 메었다. 그는 단순한 모자간의 일상적인 대화 이상의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비범한 여성을 목격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강대성은 중얼거렸다. 한국에서 가장 명문이자 입학하기 가장 어려운 대학교.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상위 0.1%의 성적이 필요했다. 강남의 부유한 가정들은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백만 원을 과외와 학원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 이 청소부는 아들이 그곳에 입학할 수 있도록 꿈꾸고 있었다. 엄마, 서울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태호가 물었다. 윤소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관악산 아래에 있어. 태호야. 엄마가 다음 주말에 너를 데려가서 보여줄게. 너무 크고 아름다운 곳이야. 나무들도 많고 똑똑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지. 태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나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엄마가 항상 너를 도울 거야. 윤소현이 대답했다. 강대성은 윤소현의 말이 단순한 격려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약속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다. 그들도 그에게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그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었다. 강대성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랑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성공한 후에도 오랫동안 살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첫 회사를 설립한 지 3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녀를 위해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불편해했다. 이런 곳은 나 같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대성가. 그녀는 자주 말했다.
윤소현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강대성은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작을 떠올렸다. 같은 사랑, 같은 희생, 같은 끈기. 그리고 이제 윤소현도 같은 꿈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윤소현이 태호에게 물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둘 다요. 낮에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칠래요. 윤소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강대성이 이 집에서 들어본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리였다. 우리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강대성은 그 순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가 평생 추구해온 부와 권력과 지위는 이 주방에 있는 모자간의 사랑과 꿈에 비하면 공허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부유했다. 윤소현은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아, 이제 거실을 청소해야 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태호야, 엄마랑 같이 가자. 태호는 즉시 일어나 장난감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는 작은 아이에게서 보기 드문 책임감이 있었다. 강대성은 태호가 이미 어머니를 돕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주방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강대성은 그들을 계속 관찰하기로 결정했다. 윤소현과 태호가 거실로 이동하자 강대성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넓은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윤소현은 꼼꼼하게 먼지를 털고 가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신의 책과 색연필을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몇 분 후 태호가 갑자기 어머니의 전문 서적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히 이전에 본 적 있는 일부 그래프와 숫자를 가리키며 관심을 보였다. 엄마, 태호가 진정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이게 어제 보여주신 그래프인가요? 회사가 물건을 더 많이 팔면 올라가는 그래프요. 윤소현의 대답은 그 단순함과 교육적 명확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놀라웠다. 맞아, 우리 소중한 아들. 그건 기업 이익 그래프야. 회사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그래프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녀는 전문 교사의 헌신으로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강대성은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겨우 3살 빼기 아이가 이미 기업 경영에 기초적이지만 근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인내심과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청소부였다. 이 상황은 그가 평생 동안 구축해온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에 완전히 도전하는 것이었다. 태호야, 이 그래프가 내려가면 어떤 뜻일까? 윤소현이 아들에게 물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회사가 돈을 덜 벌었다는 뜻이에요. 정확해, 아주 똑똑하구나. 윤소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회사가 왜 돈을 덜 벌 수 있을까? 물건을 덜 팔아서요. 아니면 물건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태호가 대답했다. 강대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아이는 겨우 3살인데도 이미 수익과 비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태호의 나이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했다. 그저 흙장난과 간단한 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정말 훌륭해, 태호야. 윤소현이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정말 자랑스러워. 태호는 어머니의 칭찬에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 컬러풀한 그래프가 있는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건 뭐예요, 엄마? 그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야. 윤소연이 설명했다. 여러 회사들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 때 각 회사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보여주는 거지. 이 파란색 부분이 가장 크지? 그 회사가 가장 많이 판 회사야. 강대성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경영대학에서 배운 개념들을 이 젊은 어머니가 3살 빼기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것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회사 대성건설이 신입사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교육 과정을 떠올렸다.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조차 이런 개념들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이미 경영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다. 윤소현은 청소를 계속하면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태호야, 오늘 밤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줄게. 자신의 회사를 시작한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야. 그 아이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팔았어. 레모네이드가 뭐예요? 태호가 물었다. 레몬으로 만든 달콤한 음료야. 이번 주말에 우리도 만들어 볼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 앞에서 조금 팔아볼까?
그럼 네가 직접 작은 사업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윤소연이 제안했다. 태호는 흥분해서 손뼉을 쳤다. 네, 하고 싶어요. 강대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소연이 아들에게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진정한 교육이었다. 그는 윤소연이 거실 창문을 닦으면서도 계속해서 태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호야,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 레몬이요. 그리고 설탕, 물. 태호가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레모네이드를 마실 수 있게 하려면 컵이요. 훌륭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판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큰 종이에 써서 보여줘요? 그래, 그걸 광고라고 해. 넌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 아들. 강대성은 이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윤소연은 단순한 놀이를 통해 마케팅, 운영, 재무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직관적이고 효과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강대성은 계속해서 이 장면을 점점 더 커지는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지켜보았다. 윤소현이 조심스럽게 태호의 장난감을 비닐봉지에 정리하는 동안 그녀의 몸짓과 움직임의 섬세한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에게서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친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저 손동작, 그는 생각했다. 윤소연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방식, 그녀가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하는 방식이 어딘가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없었다. 오후가 흘러가며 강대성은 윤소현이 눈에 띄는 효율성으로 일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태호를 교육적 활동으로 즐겁게 하면서도 각 표면을 전문적인 헌신으로 청소했다. 그녀는 모성과 직업적 책임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고 그것은 진정으로 존경할 만했다. 강대성은 은연중에 자신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윤소연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단지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한 여성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현명하고 교육받았으며 야망이 있고 놀라운 어머니였다. 윤소현이 거실 청소를 마치자 태호는 작은 수첩과 연필을 들고 바닥에 앉았다. 엄마, 내가 그린 거 봐요. 아이가 자신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두 인물의 그림이었다. 일하는 여성과 공부하는 아이. 엄마가 사장님이 되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 되었을 때 우리 모습이에요. 태호가 순진한 결연함으로 설명했다. 윤소연은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으로 미소 지으며 그림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다. 정말 아름다워, 우리 아들. 그리고 알아? 엄마가 경영학 공부를 마치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을 거야. 너 같은 다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대화는 강대성이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이 놀라운 여성의 미래 계획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측면을 드러냈다. 학교요? 태호가 물었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 거예요? 그래, 윤소연이 대답했다.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 심지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 강대성은 윤소연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자신과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넓은 공동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었다. 윤소연이 청소를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태호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강대성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 노래는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강하게 반향을 일으켰다. 그것은 산토끼라는 전통적인 한국 어린이 노래였다. 순간 그는 은평구의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노래를 부르던 어린 소녀를 기억했다. 긴 두 개의 따은 머리와 항상 빛나는 미소를 가진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은 윤소현.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이 가능할까? 30년도 더 지난 후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은 같았다. 그 미소도 같았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학창시절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소녀를 기억했다.
그녀는 그가 점심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 김밥을 나눠주곤 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그의 낡은 옷을 놀릴 때 그를 변호해 주었다. 그들은 종종 운동장 구석에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전학을 갔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수줍어서 그녀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정말 그녀일까? 그는 자문했다. 그는 학창시절 소현이와 공유했던 특별한 기억을 떠올렸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윤소현이 청소를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태호와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저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일까? 내일이 할머니 생신이시잖아. 네, 태호가 흥분해서 대답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 네가 팔을 씻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강대성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윤소현의 어머니, 그녀도 알고 있을까? 그는 결심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의 어린 시절 친구라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윤소현이 청소를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강대성이 어린 시절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평구의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노래였다. 그들의 학교 교가였다. 우리의 배움터, 은광초등학교. 윤소현이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강대성은 충격으로 가슴이 뛰었다. 은광초등학교. 그가 다녔던 바로 그 학교.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더 명확한 이미지를 찾기 시작했다. 5학년 교실 창가 자리. 작고 마른 소년이었던 자신의 옆에 앉았던 소녀. 그녀의 이름은 윤소현이었다. 항상 깨끗한 교복을 입고 반듯하게 따은 머리를 하고 언제나 준비물을 가져왔던 소녀. 그녀는 반에서 가장 친절한 아이였다. 소현아, 연필 좀 빌려줄래? 그날 그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의 연필은 이미 너무 짧아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새 것을 살 돈이 없었다. 물론이지, 대성가. 이거 가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 연필을 건넸다. 너에게 주는 거야. 우리 집에 많아. 그의 기억이 더 명확해졌다. 그녀는 또한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그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6학년 때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다. 윤소현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소현이는 학교에서 눈에 띄게 변했다. 항상 깨끗했던 그녀의 교복이 낡아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았다. 소현아, 내 김밥 반 먹을래? 그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들어준 김밥이었다. 비록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최선을 다했다. 고마워, 대선가.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2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종종 학교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나는 커서 사업가가 될 거야. 소연이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회사.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어린 대성이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큰 집을 사드릴 거야. 그리고 너에게도 회사를 차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러나 6학년 겨울 방학 후 소연이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더 싼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새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휴대폰이나 이메일도 없었다. 강대성은 거실 구석에 서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의 집을 청소하고 있는 이 여성은 그의 어린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바로 그 소현이었다. 세상에 그는 중얼거렸다. 상황의 아이러니함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부자가 되어 자신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를 고용인으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난 3년 동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외모는 변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여전히 같았다.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지혜, 그녀의 강인함. 그녀는 여전히 꿈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업가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녀를 돕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태호가 윤소현에게 질문을 하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엄마, 우리가 학교를 지으면 제 친구들도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태호야. 윤소현이 대답했다. 우리 학교는 모든 아이들을 환영할 거야.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그 순수한 이상주의가 담겨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강대성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그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과 약속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는 결심했다.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어.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그는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할지, 어떻게 그들의 과거를 드러낼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그녀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강대성의 마음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찼다. 30년 만에 그는 다시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기회를 얻었다. 강대성은 윤소현이 자신의 오래된 친구라는 감정적인 깨달음을 경험한 후 깊은 심리적 변화를 겪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소현의 삶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현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녀를 지원하고 싶었다. 박 비서, 그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와주세요. 1시간 후 강대성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박정우와 마주 앉았다. 박 비서, 지금부터 내가 요청하는 일은 극도로 기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5년간 강대성의 비서로 일해온 그는 상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윤소현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그녀의 현재 거주지, 가족 상황, 재정 상태, 그리고 특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알아내 주세요. 박정우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지만 질문하지 않고 메모를 했다. 그리고 윤소현 씨가 다니고 있는 사이버 대학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녀의 성적, 전공, 졸업 예정일 등을 알아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까지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박정우가 떠난 후 강대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강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는 소현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을까? 아니면 그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강대성은 그 내용을 읽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다. 윤소현은 서울 외곽의 구리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태호와 어머니 윤미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심각한 당뇨병과 신장질환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투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비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했다. 소현은 새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성적은 놀라웠다. 전체 평점 4.5 만점에 4.3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희망 클리닝이라는 이름의 청소 서비스 회사였다. 그 회사는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고용하여 친환경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창업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 여자는 강대성은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일정표를 보고 더욱 놀랐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여러 집에서 청소 일을 한 후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주말에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태호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이건 내가 도와야 해.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과거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끈기와 결단력, 그리고 타인을 위한 그녀의 배려에 진정으로 감동했기 때문이었다. 강대성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래, 이렇게 하자. 그는 결정했다. 다음 날 그는 윤소현과 대면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미래를 바꿀 제안을 할 것이다. 그날 밤 강대성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소년이 되어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소현이가 그의 옆에 앉아 웃고 있었다. 약속 지킬 거지, 대선가? 꿈속의 소현이가 물었다. 그래, 소현아, 이번에는 꼭 지킬게. 그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금요일 아침 강대성은 윤소현이 평소처럼 일하러 왔을 때 주방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은 태호가 함께 오지 않았다. 아마도 할머니가 돌보고 있을 것이다. 소현이 주방에 들어와 강대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눈에 띄게 놀랐다. 혹시 늦게 왔거나 무슨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회장님,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강대성은 그녀가 해고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그를 두려워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요, 소연 씨.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소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긴장하게 꼭 쥐어져 있었다. 소연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강대성이 시작했다. 혹시 은광초등학교를 다니셨나요? 그 질문은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네, 초등학교 시절에 은평구에 있는 은광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강대성은 미소를 지었다. 혹시 강대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나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점심을 자주 거르던 아이. 윤소연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대성의 얼굴을 정말로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대성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대성? 벤치에서 나와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아이? 어머니를 위해 큰 집을 사주겠다고 꿈꾸던 아이? 네, 소현아. 바로 나예요. 강대성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던 소현이군요. 윤소현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당신이 그 대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 집에서 일했는데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강대성이 말했다. 어제까지 전혀 몰랐어. 네가 태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네가 부르던 노래를 듣고 나서야 기억이 떠올랐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느껴졌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여전히 같은지. 대성아, 아니 회장님, 윤소연이 정정했다. 아니야, 그냥 대성이라고 불러. 적어도 우리 둘만 있을 때는. 그가 말했다. 윤소연은 미소 지었다. 대성아, 넌 정말 성공했구나. 정말 네가 꿈꾸던 대로 부자가 됐어. 그녀의 말에는 질투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행복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래,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어. 강대성이 솔직하게 말했다. 네가 태호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과 인내심, 그리고 꿈, 나는 그것들을 잊어버렸었어. 윤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 넌 항상 결단력이 강했어.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거야. 아무도 그냥 부자가 되지는 않잖아. 소현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강대성이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태호 아버지는 어디 있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지? 윤소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긴 이야기야. 그녀가 말했다. 시간 있어. 오늘 하루는 쉬어. 급여는 그대로 줄게. 우리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 윤소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고용주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성은 직접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그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었다. 네오 여전히 설탕 2스푼에 우유 많이 넣어서 마시니? 그가 물었다. 윤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 우리가 가끔 학교 앞 작은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곤 했잖아. 너무 비싸서 둘이 한 잔만 시켰었지.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30년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다. 상호 인식의 충격에서 회복한 후 강대성과 윤소현은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난 30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대성은 자신의 사업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공허함과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업이 성공할수록 나는 점점 더 고립되었어. 그가 고백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나도 점점 더 차가워졌고 윤소현은 그의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가족은 인천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다. 20대 초반에 대학 진학을 꿈꾸며 돈을 모으던 중 그녀는 한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거기서 태호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소설가였어. 그녀가 말했다. 재능 있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에는 적응하지 못했어. 태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는 우리를 떠났어. 일본으로 가서 글을 쓰겠다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강대성이 진심으로 말했다. 윤소현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태호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싱글맘으로서의 어려움, 밤에 공부하면서 낮에는 일하는 생활, 그리고 태호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끊임없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아, 넌 정말 대단해. 강대성이 감탄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할 수 없었어. 그녀가 대답했다. 태호를 위해서라도. 커피 잔이 비어갈 무렵 강대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준비한 제안을 꺼냈다. 소현아,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야. 윤소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함께 일한다고 무슨 뜻이야? 네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회사 희망 클리닝에 대해 알고 있어. 그가 말했다. 윤소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강대성이 말했다. 중요한 건 나는 네 계획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단순한 청소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건설회사를 만드는 거야. 강대성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 단순히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관련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대성건설의 자금력과 기술력, 그리고 네가 가진 사회적 비전과 경영 지식을 결합하면 우리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윤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왜 나지? 너에게는 훌륭한 경영진이 있잖아. MBA를 가진 전문가들. 강대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숫자만 볼 줄 알아. 하지만 넌 사람을 봐. 넌 공동체를 봐. 그리고 무엇보다 넌 진정성이 있어. 네가 태호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네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깨달았어. 윤소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 우리는 같은 곳에서 시작했어. 강대성이 계속했다. 우리는 가난이 어떤 것인지 알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하지만 내 경험은 제한적이야. 윤소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단지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것뿐이고 경험은 쌓을 수 있어. 강대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열정과 비전이야.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도울게. 윤소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태호는? 내 어머니는? 태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네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게. 그건 약속해. 윤소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믿기 힘들어. 우리가 어릴 때 한 약속 기억나? 강대성이 물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네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30년이 지났지만
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윤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해. 그럼 파트너가 되어줄래? 강대성이 손을 내밀었다. 윤소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럴게, 대선가.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대성과 윤소현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희망건설이라는 이름의 새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두 사람 모두의 어린 시절 고향인 은평구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소현이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한 곳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야. 프로젝트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50채의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설, 그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그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주택 소유자들에게 건설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했다.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윤소현이 지역 주민 설명회에서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은 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 기술도 습득하게 됩니다. 소현은 탁월한 관리자이자 타고난 리더였다. 그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며 가족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의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능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그들의 필요와 열망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강대성은 자신의 모든 사업적 인맥과 정치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허가, 정부 자금 지원, 그리고 기관의 지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수혜 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는 점이었다. 이 일이 내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그가 소현에게 말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언론, 국제단체, 그리고 이 모델을 복제하고 싶어하는 다른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제 4살이 된 태연은 정기적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그의 호기심과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엄마, 이 집들은 언제 완성돼요? 어느 날 태호가 물었다.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곧 완성될 거야, 태호야, 소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에 살게 될 아이들은 너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강대성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어린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윤소현은 주택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그것은 희망의 날이라는 이름의 축제였다. 각 가정은 자신의 새 집에 심을 나무를 가져와 함께 심는 행사였다. 이 나무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자랄 거예요. 소현이 설명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할 거예요. 축제날 50개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나무를 심었다. 그곳에는 웃음과 희망이 가득했다. 강대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업에서 느껴보지 못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야. 그가 소현에게 말했다. 소현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강대성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냉담하고 비인간적인 기업가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인간성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돈이 아닌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강대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시장실에서 온 전화였다. 강 회장님,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은평구 프로젝트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서울 전역에 이를 확장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시답니다. 강대성은 소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현아, 큰 기회가 왔어.
우리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것 같아. 은평구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은 국경을 넘어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강대성과 윤소현이 개발한 혁신적인 방법론, 즉 지속 가능한 건설과 종합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결합한 접근법은 도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과 국제기구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윤소연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흥분된 표정으로 강대성에게 다가왔다. 대성아,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지속 가능한 주택 회의에 우리를 초청했어. 강대성은 소현의 성취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단 1년 만에 그녀는 가정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가로 변모했다. 그녀의 경영학 학위는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실제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그거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가야겠어.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나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걱정돼. 강대성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마. 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네 경험과 지식은 이론이나 교과서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영어 통역사를 데려갈 수 있어. 소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어떡하지? 그리고 어머니도. 태호는 내가 최고의 돌봄 서비스를 마련할게. 그리고 네 어머니는 실은 내가 서울대병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대. 우리가 제네바에서 돌아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소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 고마워하지 마. 강대성이 말했다. 이건 내가 30년 전에 한 약속의 일부일 뿐이야. 다음 주 그들은 서울에서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소현에게는 첫 해외여행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의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태호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녀가 말했다. 다음에는 그도 데려오자. 강대성이 제안했다. 세계를 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야. 제네바에 도착한 그들은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머물렀다. 회의 전날 밤 소연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 스위스에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어요. 태호도 잘 크고 있고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유엔 본부의 웅장한 회의실에서 강대성과 윤소현은 그들의 모델을 발표했다. 소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생겼다. 저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청중에게 말했다. 통역사가 그녀의 말을 영어로 전달하는 동안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주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안정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입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었다.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강대성은 그들의 모델의 기술적, 재정적 측면을 발표했다. 그는 어떻게 친환경 기술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 참여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지 설명했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길고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다.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고 축하를 전했으며 그들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 저녁 리셉션에서 유엔 주택 담당 특별 보고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여러분의 모델은 혁신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참여와 기술 교육 측면에서요. 우리는 이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이 그들의 모델을 자신들의 지역에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왔던 것이다. 이제 도전은 이 모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야. 강대성이 말했다. 소현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함께라면. 그날 저녁 소현은 태호를 데리러 타가소에 갔다. 아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스위스는 어땠어요? 그가 물었다. 정말 아름다웠어, 태호야.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너도 데려갈게.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단다. 태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정말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소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넌 언젠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 소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강대성과 윤소현이 주택 프로젝트를 넘어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의 부모님의 유산에 영감을 받고 한국 사회의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그들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만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 강대성이 제안했다. 교육과 근면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이 가치들을 기념하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소현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완벽한 생각이야.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할까? 태준혜정재단은 어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태준혜정재단은 강대성과 윤소현이 처음 만났던 은광초등학교가 있었던 은평구 부지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학교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그 부지는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현대적인 교육센터로 변모했다. 개관식은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 수백 명의 프로젝트 수혜자들, 정부 관계자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들,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개회사에서 소현은 그들의 삶이 완전한 원을 그린 것에 대해 성찰했다. 여기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 서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두 가난한 아이들의 꿈이 시작된 곳이죠. 오늘 그 꿈들은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앞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제 5살이 된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가 종종 말하곤 했다. 강대성은 그의 부모님이 살았던 가난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배경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저의 아버지 강태준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셨지만 정직과 성실함의 가치를 알고 계셨죠. 어머니 강혜정은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셨지만 그녀의 영혼은 깨끗했고 그녀의 마음은 관대했습니다. 그는 잠시 감정에 북받쳐 말을 멈추었다. 이 재단은 그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한 모든 부모님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소현은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저의 아버지 윤태호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는 책과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 비록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열정은 제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윤미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고 언제나 배고픈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려고 하셨죠. 윤미자 여사는 첫 줄에 앉아 있었다. 태준혜정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최첨단 당뇨병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혁신적인 치료를 받아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 재단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소현이 계속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멘토링, 그리고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가난한 배경에서 온 청년들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종종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꿈의 인큐베이터라고 불렸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 100명을 선발하여 1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 멘토링, 그리고 창업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성이 설명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변화 창조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관식 후 작은 리셉션이 열렸다. 태호는 자랑스럽게 어머니 곁에 서서 방문객들에게 인사했다. 한 외국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크면 뭐가 되고 싶니? 태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의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병원을 지을 거예요. 그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강대성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야. 그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의 화신이야. 그날 밤 재단 건물의 옥상에서 강대성과 소연은 은평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소현이 말했다. 인생은 참 이상해. 강대성이 대답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도 해. 그들은 조용히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룬 것과 앞으로 이룰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태준해정재단이 설립된 지 3년 후 강대성은 한때 그의 호화로운 강남저택이었던 곳, 이제는 신흥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완전히 변모한 공간에 서 있었다. 한때 차갑고 비어있던 집은 이제 끊임없이 생명력, 배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센터는 희망의 집이라 불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 양식을 현대적 요소와 결합한 디자인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중앙마당은 명상과 토론을 위한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고 한때 강대성의 대형 거실이었던 곳은 이제 협업 공간으로 변모했다. 한때 주방이었던 곳, 그가 처음 윤소현과 태호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강대성은 학생 그룹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검소한 아파트에 살면서 그의 대부분의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 삼촌, 삼촌, 익숙한 목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다. 태호, 이제 8살이 된 소년이 활기찬 에너지로 그에게 달려왔다. 그의 눈은 지적 호기심으로 빛났고 그의 미소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태호야, 학교는 어땠어? 강대성이 물었다. 그를 끌어안으며.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과학 시간에 로봇을 만들었어요. 태호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제 서울 최고의 과학 영재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소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성취감으로 빛났다. 대성아, 좋은 소식이 있어. 전국적으로 우리 모델을 복제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93개나 더 있어. 그리고 더 있어. 유엔에서 내년 세계 지속 가능한 주택 회의에서 우리 모델을 주요 사례로 발표하고 싶어 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한 대화로 흘러갔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을 하던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 시절. 수십 년 후에 실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가끔은 꿈만 같아. 소연이 말했다. 센터의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룬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센터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일 거야. 강대성이 대답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지. 지난 3년 동안 태준해정재단은 300명이 넘는 청년들을 교육했다. 그들 중 80%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센터의 졸업생들은 교육, 의료, 환경,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었다. 엄마 삼촌, 저도 언젠가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태호가 물었다. 소현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태호야. 하지만 먼저 네가 원하는 의사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해.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단다. 그날 저녁, 그들은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간소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서울의 불빛이 주위에서 반짝였고 한강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다. 소현아, 강대성이 물었다. 후회하는 것이 있어? 내 말은 네가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소현은 깊이 생각하다가 머리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순간은 완벽해.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원 한쪽에서 작은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자랄수록 점점 더 너를 닮아가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같은 결단력, 같은 지적 호기심. 하지만 그는 네 마음을 가졌어. 강대성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에 대해. 그들의 어린 시절 약속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이 이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태호가 그들에게 와서 저녁 식사에 합류했다. 내일 할머니 병원에 가나요? 그가 물었다. 그래, 소연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우리 방문을 항상 기다리셔. 윤미자 여사는 이제 재단이 지원하는 노인 돌봄센터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은 많이 개선되었고 그녀는 이제 센터의 다른 노인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대성은 은평구의 지속 가능한 주택 단지를 비롯해 그들이 함께 지은 집들을 비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학교, 지역사회센터,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희망. 그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소연과 그는 전문적 역량과 인간적 연민을 결합하면 세상을 실제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겨우 시작했을 뿐이야. 강대성이 생각했다. 소연과 태호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